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목을 AI 영성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AI에 대한 인문사회학적인 질문이라고 했는데, 그동안 AI에 대해서 많은 방송이나 라디오에서 많이 얘기가 있었는데, 그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이게 일반인을 상대하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얘기는 피하고, 또 이것이 갖는 사회적 의미나 이런 거에 대한 언급들이 별로 없어서, 그런 쪽에 좀 그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에, 처음에 이제 AI가 뭐냐, AI가 뭔가에 대해서는 뭐 웬만큼은 보고 들으셨을 것 같고, 제가 주로 관심을 이제 갖고 있는 거는 AI가 어떻게 인지를 하느냐, 이런 거죠. 지금 뭐 챗GPT 같은 경우는 뭘 질문하면 대답을 해주고 번역도 알아서 해주고 그러는데 얘가 인간처럼 과연 사고를 하거나 인지를 할 수 있는 것일까 이제 그런 의문점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두 개의 지금 샘플 그림을 제가 올려놨는데 왼쪽에 있는 게 손으로 쓴 이제 0, 1, 2, 3, 4 글자고 오른쪽은 이제 강아지 사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컴퓨터가 도대체 어떻게 얘는 글자고 얘는 강아지인지 인식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문제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 보기에는 뭐 그냥 이거 초등학생들 다 아는데 컴퓨터는 이걸 알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공지능이 등장하면서 이제 연구를 하면서 시작했던 거는 이제 이런 사물들이 갖고 있는 객체를 그 어떤 특성을 나열해서 그 특성에 맞으면 이것을 개다, 고양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려고 했던 거죠. 예를 들면 강아지는 귀가 있고 발이 네 개고 뭐 이런 식으로 각 사물이 갖고 있는 특징을 이제 각 다 집어넣고 거기에 매칭이 되면 얘는 강아지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고양이도 거의 비슷한 성질들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면 이 넣어야 될 특성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 대가 인식을 못하는 그런 문제를 갖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할 수 있는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이제 고민하다가 그 중에 하나로 나온 방법이 사람과 같이 인간의 뇌세포를 좀 모방해서 해보면 어떨까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전에 했던 것을 이제 전문가 시스템 방식이라고 하고 특히 인간의 뉴런을 이제 응용해서 거기서 착안해서 만든 것을 이제 퍼셉트론 또는 딥러닝 방식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의 가장 기초, 세포가 된다고 하는 걸 이제 퍼셉트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뉴런과 매우 흡사한 구조를 가졌어요. 저거를 착안해가지고, 뉴런을 착안해가지고, 이제 퍼셉트론이라는 걸 만든 거죠.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그 생물 시간에 배웠듯이 뉴런의 그림인데, 거기서 수상돌기에서 이제 어떤 신호들, 그 감각들이 들어오면 그것을 저 신경세포체에서 어떤 연산이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그 연산이 저 선을 통해서 그 축삭 돌기로 전달이 되면 다음 수상 돌기로 이렇게 전달된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죠? 그 쉽게 얘기하면 입력을 받아서 전달하는 이런 구조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저 수상돌기는 가지가 굉장히 여러 개가 있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그 몇 개인 것도 있고 수천 개짜리도 있다고 하는데 거기서 각각 신호를 들어온 것을 나름대로 처리를 해서 축삭돌기를 보내면 이제 이게 쭉쭉 신경이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거죠. 이런 걸 본따 가지고 오른쪽에 보시면 저게 이제 가장 기초적인 퍼셉트론인데 마찬가지로 입력층이라는 게 있고 저거는 이제 그 뉴런으로 치면 수상돌기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어떤 가중치들을 곱해요. 임의의 가중치들을 곱하고 그것이 저기 세포체에서 합해지듯이 저 노드에 합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다음 단계로 전달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어요. 쉽게 얘기하면 입력을 받아들여서 거기에 적절한 그 변형 또는
가중치를 곱해가지고 다음 단계로 넘기는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한 그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결합해서 지금 보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이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면서 인간과 비슷한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 구조를 이제 복잡하게 짜놓은 게 인공지능경망이라는 건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한 개, 지금 커서 보이시나요? 제가 이렇게 움직이면? 네, 커서는 안 보입니다. 보이시나요? 보여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입력층에 해당하는 게 여기서 보이는 인풋 레이어고요. 그 다음에 그 뭐가 더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 노드라는 게 여기서 히든 레이어에 있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그거예요. 그리고 뭔가 곱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여기 실선으로 나타나 있는 에, 그런 가중치들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들어온 값들을 거기다 적절한 값을 곱해가지고 여기 다음 단계 로드로 계산치를 넘기면 그것이 나중에 계속 전달되고 전달되고 하면서 결국 아웃풋 레이어에서 이게 숫자 몇이구나 이런 걸 판단하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걸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아까 이제 이렇게 손글씨가 있다고 했잖아요. 이 손글씨 대표적으로 예를 들면 5라는 숫자를 보자면 이 5라는 숫자를 이미지로 보면 에, 에, 예를 들면 여기서 28 곱하기 28 크기의 그런 픽셀로 이루어진 이미지인데 이것을 한 줄짜리 데이터로 전환시켜요. 여기 한 줄로 쭉 인플레이가 한 줄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700 몇 짜리의 그 하나의 배열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걸 벡터라고 부르는데 이렇게 벡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다음에 이 밑에 보시면 A11, A12 이렇게 해가지고 그 행렬이 있잖아요. 이 행렬이 일종의 가중치인데 이 행렬과 여기서 나온 이 벡터를 만든 걸 서로 곱해가지고 다음 단계의 레이어에 보내게 됩니다. 이런 걸 반복하는 거예요. 이 레이어가 몇 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딥러닝 같은 경우는 크게 저게 12층으로 되어 있고 그 하나의 층은 다시 700 몇 층으로 다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여러 개의 층이 되어 있는 거죠. 이 층들을 거치면서 이 숫자들이 변형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단에 오면은 지금 이 손으로 쓴 글씨 같은 경우는 0부터 9까지 있잖아요. 그러니까 레이어가 10개로 구성돼요. 그래서 이 10개 중에 하나와 같은 값, 하나의 값에 근접하도록 이 계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처음에 여기에 이루어져 있는 이 계산 또는 그 선형 계수들은 미리 계산해서 넣는 게 아니고 임의의 값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계산을 계속 돌리면서 만나 안 만나를 이 아웃풋에서 비교하면서 값이 예측한 것과 다르면 그 오차를 여기다 계속 피드백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5 같으면 여기서 다섯 번째 해당되는 것에 가장 숫자 값이 많이 나오도록 여기 있는 이 선형 계수들을 변형시켜 주는 겁니다. 이게 별게 아니고 수학에서 처음 1차원 함수예요. y는 ax 플러스 b에서 그 a 값을 계속 변화시키면서 이 연산을 했을 때 이 5가 이 아웃풋 레이어의 다섯 번째 값이 제일 커지도록 계속 조정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맨 나중에 학습이 되면 이런 숫자가 들어오면 0 같으면 첫 번째 것이 제일 숫자가 크게 되고 1 같으면 두 번째 게 그 숫자 값이 커지게 돼요. 그럼 그걸 보고 얘는 0이구나. 얘는 1이구나. 이런 판단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수학적 계산 결과인데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서 그런 근사치를 만들어내게 되는 게 이 인공지능의 기본적인 구조예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저게 왜 저렇게 되나 잘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그죠? 그게 정말 돼?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실제로 해보면 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이제 구현한 코드가 이제 이런 건데
앞에 보이는 그 복잡한 코드가 사실은 이렇게 몇 줄로 사실 구현이 돼요. 이게 텐서플로우라는 그 API를 사용해서 이제 프로그래밍을 하게 된 건데, 이렇게 몇 줄만 쓰면 저 복잡한 구조가 만들어지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인공지능의 개발이 많이 진행이 돼서 마치 엑셀에서 함수 쓰듯이 그렇게 쓰면 인공지능을 작동시킬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그 코드를 주게 되면 이 오른쪽에 보면 모델이라고 나오죠. 이런 모델들이 그 컴퓨터가 스스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 스스로는 아니죠. 미리 이제 코딩이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댄스라고 되는데 이게 아까 입력층 다음 층인데 이 첫 번째 층이 784가 28 곱하기 28을 하면 784가 돼요. 그래서 다음 층에 20만 96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앞에서 말씀드린 그 선형 개수의 개수예요. 그 GPT가 그 뭐냐 인간으로 치면 뉴런이 1750억 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저 숫자에 해당되는 거예요. GPT는 이 숫자가 그렇게 많은 거죠. 이거 같은 경우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는 20만 개가 필요한데 GPT는 1700억 개 정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저런 계산을 하면 왜 저게 결국은 사물을 인지하는 데까지 가느냐 이거를 이해하려면 이 선형 변환이라는 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선형 변환은 선형대수학에서 나오는 얘기인데 영어로 하면 리니어 트랜스포메이션이고 이 트랜스포메이션은 GPT에도 보면 그 T가 트랜스포머란 얘기거든요. 여기서 나온 얘기예요. 그래서 저 변환의 의미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걸 가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강아지가 이 왼쪽에 있는 거 예를 들면 실물 강아지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림이지만. 그 3차원, 현실에 있는 강아지는 3차원적인 입체잖아요. 근데 우리가 사진을 찍게 되면 오른쪽에 이게 사진이라고 생각해 보면 2차원으로 이렇게 바뀌죠. 그죠? 실물은 3차원이지만 사진에서는 2차원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3차원적 실체를 2차원적으로 바꾼 거란 말이에요. 근데도 우리가 이 사진을 보면 얘가 강아지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차원을 다운그레이드 했는데도 어떤 특성이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강아지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어, 시- 실제로 보면 여기서 3차원이 2차원으로 되는 거는 XY, Z축 중에 Z축을 없애면 XY만 남아서 2차원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의 차원을 없애도 원래 갖고 있는 특성이 그대로 유지가 된다는 거예요. 예, 선형 전환이라는 것은 그렇게 차원들을 계속 바꿔 나가더라도 원래 특성이 유지되면서 데이터들이 계속 축소시킬 수 있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이, 이 앞에서 보면 처음에 이 이미지가 728개의 배열로 돼 있다 이렇게 전환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이제 달리 얘기하면 728 차원의 지금 어떤 그 점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오라는 글자를 728 차원에 있던 어떤 점으로 바꾼 거예요. 이 지금 이 인플레이어가 갖는 의미는 이것을 지금 이 선형 전환을 계속하면서 레이어들을 축소시키면서 나중에 이제 10개로 바꾸게 되는데 이 10개로 바꾸게 되더라도 이 사물을 왜 인지할 수 있냐면 원래의 특성들을 선형 변환이 되더라도 차원이 낮아지더라도 그 특성을 유지하고 가져가기 때문에 그래요. 이 부분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상당히 좀 추상적인 사고가 필요한 부분인데 그러니까 복잡한 것들을 일정한 규칙을 가지고 축소시켜도 원래 특성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이 일하는 것과 구분이 되는데 그렇게 차원을 낮춰서 축소시켜도 얘가 갖고 있는 어떤 특성들은 유지가 되기 때문에 걔네들을 서로 분리시켜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수학적인 근거가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이 데이터가 전환되는 과정을 보면 이 이미지를 n차원의 벡터로 전환시켜서 그게 인풋 레이어에서 하는 역할입니다. GPT에서는 이것을 단어를 마찬가지로 숫자로 바꿔요. 그걸 임베딩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숫자로 바꿔가지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형 전환을 엄청나게 시켜가지고 축소시키면서 어떤 유형화시키는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근데 이게 왜 말이 되느냐 하면은 어, 차원을 낮추더라도 이게 선형적이면 그 특성이 유지되면서 원래 어떤 특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진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서 최종적으로 나온 값을 계속 바꾸면서 이게 근사치가 되도록 여기 있는 선형 계수들을 계속 조정해주는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나중에 학습이 다 끝나게 되면 이 오라는 게 여기서 다섯 번째에 있는 어떤 계산값이 제일 커지도록 그렇게 바꿔주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제가 좀 그 인공지능이 어떻게 인지를 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설명 관련해서 혹시 좀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까요? 그냥 일단 해보고 나중에 할까요? 네, 그래서 그 지금 AI가 어떻게 사물을 인지하는지, 특히 수학적으로 그게 어떻게 구현이 되는지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그것이 인간 인식과의 그 어떤 비교를 해보자면, 아까 그 퍼셉트론이라는 것이 인간 신경망을 이렇게 모방해가지고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뉴럴 네트워크는 그 입력 정보 그 처리하는 게 그냥 숫자를 계산해서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실제 뉴런이 그런 식으로 작동하는지는 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이 지금 뉴런이 저기도 분명히 뉴런이 어떤 신경을 전달한다는 것까지는 밝힌 것 같은데 저 전달 방식이 지금 인공지능처럼 단순히 숫자 그 어떤 신호들을 전달하고 그게 합산되는 것인지 저 신호 전달 과정에서 그 뉴럴 네트워크처럼 거기에 어떤 증폭작용 같은 것이 존재하는 건지 그리고 저게 단순히 양쪽으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라 똑같은 신호도 예를 들면 뭐 디지털적으로 이진법을 이렇게 전달하게 되면 거기 어떤 정보가 담길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인간 신경은 실제로 거기서 이해한 것처럼 뉴럴 네트워크처럼 단순한 양적 정보만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과학이 좀 더 발전해봐야 알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그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이제 흔히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게 촘스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인공지능은 결국은 그 인간의 사고와는 다른 것이다. 저거는 통계에 기반한 것이고 그럴듯한 것만 내놓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인간처럼 사고를 하거나 논리를 이렇게 전개할 수 없다. 이제 이런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걸로 저는 이해를 했어요. 근데 그 제가 이제 인공지능을 이렇게 보면서 느꼈던 점은 하나는 뭐냐면 인간 뇌도 결국 어떤 지적인 정보를 담고 있는데 인간 뇌 자체를 하나의 거대한 선형계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도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했어요. 결국 인간도 어떤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자기의 관점이라든지 또는 어떤 편향들을 가지고 이거를 들어온 정보들을 해석하게 되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인간도 어떻게 보면 저런 인간 뇌도 선형계수의 집합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게 이런 생각을 이제 일찍이 그 불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건데 유식학에서 보면 인간이 어떤 분별을 하게 되는 것은 그 견분이라고 해서 인간이 볼 때 그걸 나누어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다. 그래서
상이 그렇게 나누어져서 상분우를 이렇게 보게 된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 인간도 사물을 그대로 투명하게 본다기보다는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인식의 틀로 그걸 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도 하나의 해석 장치이고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또 서양 철학 입장의 발전 과정에서 보면 칸트도 감성과 모성의 어떤 카테고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큰 맥락에서 보면 이런 맥락으로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저런 감각 또는 인식의 체계를 기계한테 모방시킨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나름의 틀을 기계가 모방하도록 이렇게 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주장하는 것이 AI는 단지 확률적 유사성만을 답하지 그 논리적인 그런 어떤 답을 하지 못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건 조금 인식론적인 얘기인데 사실 인간이 생각하는 법칙이라는 것도 사실들의 사물 관계된 인간의 경험에 일반하잖아요. 그래서 과학이 발전함에 따라 저 법칙도 변화하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그걸 얘기했던 게 이제 토마스 쿤의 과학 패러다임의 변화를 얘기했던 것처럼 그리고 상대성 이론이 등장하면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던 시공간의 절대적 개념이 깨졌잖아요. 그래서 그 중력에 의해서 시공간이 왜곡된다는 것도 이제 알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과학이 바뀌게 되는데, 인간의 이런 어떤 법칙이나 진리라는 것도 바뀌는 것과 마찬가지고, 또 그것이 다 경험에 기반하고 있다고 본다면, 그런 본질적인 어떤 차이는 과연 존재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생각이 좀 들었다는 거고, 그다음에 양자역학에 들어오면 이게 이제 더 문제가 되는데, 양자역학에서는 이제 이 양자가 파동적 성격과 입자적 성격의 이 양자성이 그 듀얼리티가 존재한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관측하는 순간 그 파동이 입자로 이제 전환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궁극적인 입자 또는 궁극적인 물질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되고 그것이 관측 또는 관계 속에서만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게 되는데 그리고 양자학에서는 실제로 어떤 양자의 그 위치를 확률적으로 이걸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확률적으로 판단하는 것과 양자가 확률적으로 존재하는 게 과연 뭐가 다르냐? 그런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측면에서 계속 이 존재에 대한 인간의 인식의 확대와 이 인공지능이나 이런 쪽에서 이 그 발전 과정이 어떻게 비슷한 맥락을 갖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한편에서 이제 더 근본적으로는 이제 이런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이 등장하면서 전통적인 이제 물질이나 정신이란 개념이 깨져버린 거죠. 전통적으로 보면 물질은 어떤 시공간을 갖는 그 원자라는 이미지가 주는 게 있잖아요. 어떤 시공간을 갖고 있는 어떤 입체인데 양자하면 벌써 이제 파동성을 갖는다고 했을 땐 그런 게 존재하지 않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일 시점에 여러 공간에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확률적으로 존재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미 양자 자체가 신인 거죠. 그리고 저 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보이실자의 표신인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에 존재하는 걸 이제 옛날 사람들은 신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 양자는 물질적 개념을 벗어나 있는 존재이기도 한 거죠. 그런 전통적 개념을 고수하게 된다면 즉 그런 전반적인 그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서 우리가 단순히 법칙과 확률을 이렇게 단순히 구분할 수 있겠나 이제 이런 문제가 존재한다는 거고요. 그리고 그 그런 맥락에서 보면 그 인간이 갖고 있는 어떤 기존의 인식의 틀 이런 것들의 한계를 AI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알파고와 알파고 제로의 이제 대결인데, 알파고는 인간의 기보를 가리켜 가지고 바둑을 시키고, 알파고는 그런 거 없이 스스로 학습해서 이제 바둑을 두게 했는데 결국은 알파고 제로가 이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기존의 어떤 인식 틀이나 법칙 또는 기보들을 뛰어넘는 어떤 나름대로의,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법칙과 새로운 패턴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인공지능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이제 GPT인데, GPT는 이제 많이들 들으셨을 텐데, 에, 챗 GPT에서 챗은 저것이 의미하는 건 이제 대화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검색을 하면 한 번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챗GPT는 우리가 질문을 하면 얘가 그 질문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을 하면 그것과 연관돼서 질문을 얘가 답을 내주게 돼요. 이 얘기는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질문한 것을 이 챗GPT가 다 기억하고 저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기업 같은 경우는 어떤 정보들을 놓고 이걸 정리해줘 그러면 그 정보들이 다 사실 챗GPT DB에 다 저장이 되는 거예요. 그 기업 정보가 글로 다 넘어가는 거죠. 그런 점에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제너러티브라는 말은 우리가 검색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는 정보를 가져다가 이렇게 뿌려주잖아요. 어느 사이트에 가면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방식인데, 챗 GPT는 자기가 미리 학습한 걸 가지고 자기가 그 순간 그걸 만들어내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생성적이라는 거예요. 얘가 기존에 학습했던 모든 정보를 가지고 어디서 그 정보의 출처를 가져왔는지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무수하게 많은 곳에서 그 정보를 끌어다가 그 답을 여기 내놓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주 탄생 과정에도 설명해줘. 그러면 얘가 자기가 학습한 걸 가지고 거기서 이제 막 쭉 답을 해주고, 거기에서 예를 들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좀 더 설명해주면 이어서 그걸 계속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P는 프리트레인드의 의미인데 미리 사전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GPT 같은 경우는 2021년인가 22년까지에 나와 있는 모든 문서들을 얘가 학습을 했고, 그래서 조 단위의 아마 문장을 학습했다는 걸로 그렇게 얘기를 들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학습만 한 게 아니라 그 학습을 한 결과에서 질문을 하면 어떤 질문을 얘가 답을 하게 되면 그 답이 적절한지에 대해서 인간이 피드백을 해주는 과정을 가졌어요. 그거는 그 이전에 인공지능들이 엉뚱한 대답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게 사회적인 문제가 됐기 때문에 인종평균적인 대답을 한다든지 성차별적인 대답을 해가지고 크게 문제가 됐기 때문에 그것들을 사전에 이제 좀 거르기 위해서 GPT가 한 답을 인간들이 일일이 이건 좋은 답이야, 이건 적절하지 않아 이래서 좀더 그 좋은 답을 할 수 있도록 인간적 피드백을 얘가 받은 그런 두 가지 학습 단계를 거쳤고요. 그다음에 저 T의 의미는 트랜스포머라는 말인데 앞에서 나왔던 그 트랜스포메이션의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을 계속 어떤 과정을 거쳐서 변환시켜서 보여준다. 이제 그런 거고 GPT의 그 트랜스포머는 그 사실 이게 구글에서 개발된 건데 그 중에 인코더와 이게 디코더로 구성되어 있는데 인코더 부분만을 띄어다가 만든 게 GPT라고 해요. 그리고 구글은 저 디코더 쪽을 개발해 가지고 받은가 그걸 만들어서 이제 얼마 전에 오픈을 했고요. 그래서 인코더는 그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몇 개의 단계를 통해서 이제 이게 작업이 진행이 되는데 맨 밑에 보면 임베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저거는 이제 문자를 숫자로 변환시키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다음에 포지셔널 인코딩이라고 했는데 저거는 예를 들면 내가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문장에 이렇게 순서가 있잖아요. 내가 학교에 갑니다. 그 순서를 얘가 기억시키는 거예요. 그래야지 나중에 문장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그다음에 멀티 헤드 셀프 어텐션이라는 게 있는데
쟤는 우선 언테이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학교에 갑니다 그러면 단말들의 상호 관계, 유사도를 학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에 있는 모든 글들을 가져다가 문장들을 가지고 GPT가 분석을 하면서 예를 들면 엄마와 아빠와의 상관관계, 또 뭐 엄마와 강아지와의 관계, 엄마와 밥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모든 문장에서 어느 정도나 유사하게 나오는지를 얘가 미리 사전에 다 학습해가지고 그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저 밑에 나오는 워드 투 벡터라는 것에 다 저장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거기서 그 유사도를 가지고 글들을 뽑아서 올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그 포지셔널 와이즈라고 나오는데 저거는 문장의 순서들을 기억하고 있다가 나중에 저걸 이제 다시 답을 할 때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뭐가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 문장을 구성하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크게 저런 단계들을 거치면서 GPT가 문장을 생성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GPT가 저렇게 똑똑한 대답을 하게 된 데는 저 어텐션이라는 어떤 알고리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그거는 뭐냐면 한 문장 안에서의 단어들 간의 상호관계의 유사도를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계산해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이란 말과 학교에 갑니다란 말과의 상호 유사 관계들을 정보를 갖고 있다가 어떤 질문이 들어오면 그거를 유사한 걸 불러다가 그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게 작동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GPT가 이제 나오면서 사람들이 양면적인 본능을 보이는 것 같아. 하나는 야, 정말 대단하다. 이런 게 가능하냐. 이런 게 있고 다른 한편에서 이제 저게 좀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저 할루시에이션이라는 건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GPT는 대답을 하면 거기에 대한 옳고 그름에 대한 걸 판단해서 답을 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문장을 학습했다고 그랬는데 문장 단어들 간의 상호관계에서의 그 유사성을 가지고 그 문장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GPT는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 상관관계의 통계적인 그 가중치만을 가지고 얘가 문장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에, 만들어낸 말 중에는 거짓말도 상당히 많은 거죠. 한 20% 정도가 여전히 그렇게 잘못된 답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저작권의 문제인데 이 GPT가 인터넷상에 있는 굉장히 많은 문장들을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거의 모든 문장을 공부했다고 해야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GPT가 만들어내는 문장의 출처가 어딘지를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원래 논문이나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는 걸 얘가 지가 소화해서 이렇게 막 써먹어도 그게 저게 내 거로부터 기인했어 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문제. 그다음에 세 번째는 얘가 그 막 소설도 쓰고 시도 쓰잖아요. 그러니까 개요만 주고 그거 만들어줘 그러면 얘가 막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동영상도 만들고 그렇게 되니까 복사물이 너무 쉽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원본이 뭐 하나 좋은 게 있다 그러면 쉽게 그것을 뭐 몇십 개씩 만들어낼 수가 있으니까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이 질서 자체가 무너지게 돼. 그리고 이게 지금 발견되는 문제는 우리가 복사를 해도 계속 복사를 하되면 그 복사물이 나중에 잘 흐려서 안 보이게 되잖아요. 그래서 GPT도 인공지능이 만들어낸 저작물을 또 가지고 학습하게 되면 그 저작물의 질이 계속 떨어진다고 해요. 그런 이제 인공지능이 인공지능의 질을 저하하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인공지능이 여러 가지로 유용한데 저거를 구축하는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거죠. 저기 하드웨어도 많이 들어가고 또 학습시키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
또 아까 인간이 동원돼서 저 학습의 결과를 피드백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 인건비도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GPT-4를 개발하는데 뭐 1조가 들었니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게 있고 거기에 따라서 인공지능을 쉽게 만들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현재 저런 GPT 같은 거를 만들 수가 없죠. 네이버나 카카오는 도저히 저걸 할 수 있는 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걸 할 수 있는 전 세계적으로 할 수 있는 데는 미국이랑 중국밖에 없다고 해요. 미국도 몇 개 업체 정도만. 그래서 또 이제 그러면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의학과 관련된 전문적인 AI를 만들면 되지 않을까?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GPT가 성능이 좋아서 굳이 저런 특정 영역을 공부시키지 않아도 거기에 약간의 정보만 주면 그 전문 영역을 공부한 놈이랑 비슷한 성능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특수한 영역의 AI를 만드는 것이 과연 경쟁력이 있겠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얘기되는 문제는 현재까지 그 GPT가 주로 공부했던 문서는 영어가 대부분일 거 아니겠어요? 미국 사람들이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영어가 아닌 다른 문화권에 있는 것들은 학습이 별로 되어 있지 않고, 그러니까 쟤한테 대답을 하면 주로 영어에서 나온 정보들을 가지고 답을 하게 되다 보니까 문화 편향적인,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면 소수 문화가 소멸되는 그런 현상들을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흔히 얘기되는 건 이제 지금은 이렇게 이제 특정 뭐 대답만 해주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영화 터미네이터에서 본 것처럼 인간을 지배하는 인공지능이 나올 수도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있죠. 에, 근데 현재까지 인공지능은 인간이 설계한 대로 따라만 움직이게 돼 있고요. 스스로 뭐 의지를 갖는다, 이런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 그걸 가지려면 그게 불가능하냐 가능하냐조차를 얘기하기 좀 힘들 것 같고, 근데 아무튼 가지게 된다 그래도 상당한 시간이 걸리게 될 것 같고, 그다음에 그 인간 의지를 갖게 하려는 것조차도 인간이 결정해야지만이 인공지능이 그런 의지를 가질 수 있다는 거. 음, 그리고 또 인공지능이 초래하고 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떤 생산 양식의 어떤 변화로 볼 수 있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전통적으로 이제 생산 양식은 인간과 생산 수단의 관계로 이제 이렇게 정의가 되는데, 이거에 따라 이제 생산 양식이 변화해 왔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는데, GPT는 인간의 정신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제가 보기엔 하나의 생산 양식을 그 혁명을 일으킨 거라고 봐요. 전통적으로 보면 인간과 생산 관계 속에서 이 생산 양식이 규정되어 왔다면, 이 GPT가 등장하면서 또 AI가 등장하면서 어, 인공지능과 생산 양식의 관계가 주 관계가 돼버리는 거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보면 그것을 보조하는 위치로 이렇게 변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자본주의의 다음에 생산 양식이 뭐니 이렇게 묻는다면 그거는 AI 생산 양식이라고 불러야 되지 않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특히 그 GPT가 이렇게 대체하는 노동의 범위는 어, 어, 보통 로봇은 단순 노동을 많이 했는데 얘는 오히려 어떤 규칙을 갖고 있는, 그것이 복잡하더라도 법이나 뭐 이런 어떤 일정한 규칙과 어떤 닫힌 체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훨씬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학습을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전문 노동 쪽에서의 대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이렇게들 얘기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AI가 등장함으로써 인간이 꿈꿔왔던 어떻게 보면 유토피아적인 세상, 어, 노동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노동만 하고 또 많은 시간을 여가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물질적 생산력을 갖추게 되는 그런 시기가 도래하게 된 걸로 같고요.
아마도 그 원튼 원하지 않든 많은 부분을 그 AI가 생산에 투입됨으로써 아마 인간의 노동 시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할래도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점점 더 대두가 돼서 노동 시간의 단축이 점점 더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동시에 이제 이거에 따라 생산 관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자본주의가 자본을 가진 자와 못 가진 자로 나눴다면 이제 앞으로는 AI를 가진 자와 그렇지 못한 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그런 세상이 오게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경제가 블록화,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히려 블록화를 진행시키고 있고 민주주의가 쇠퇴하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이런 새로운 생산 양식에 대한 저항이 아니겠나 이제 저는 그렇게 좀 해석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지금 핵심의 반도체를 독점하려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끼어서 고래 싸움에 새우등이 터지는 지금 그런 입장에 있는 걸로 보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 전사회적으로 보면 AI를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나 이런 문제가 그 전사회적인 어떤 뭐랄까 담론이나 그런 게 돼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지금은 저게 기업에 의해서 주도되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저 AI를 국가가 또 관리하냐? 그러면 그 뭐냐? 그 198, 그 이상한 빅브라더의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그럼 과연 저 AI를 통제 또는 관리해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 논의들이 그 진행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노동을 대체함으로써 이제 로봇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로봇세가 구체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하기 힘들지만 로봇에다가 세금을 매기는 건 좀 제가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인공지능 관련해서 생각해 보면 저 인공지능의 저 데이터가 사실 국민들이 만든 거잖아요. 저 데이터를 생산해낸 게 그렇다 보면 어떻게 보면 AI의 원료 또는 소스는 데이터고 데이터는 국민이 만들었다면 저 데이터셋을 만들어서 어, 국민에게 또는 복지로 사용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동시에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이 데이터세가 됐든 로봇세가 됐든 저것도 중요한 얘기지만 더 본질적인 얘기는 저걸 누가 통제하느냐의 문제가 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소수가 저걸 독점하고 대부분의 수익을 본인 자기들이 독점하면서 일부를 로봇이나 뭐 데이터에서 준다는 거는 또 다른 형태의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저 통제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 문제가 더 큰 화두거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영상 얘기를 했던 거는 뭐 흔히 이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이게 AI가 기계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랑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이게 점점 비인간화되고 그 뭔가 정서적이지 않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두려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그런 면을 촉진시킬 수도 있는 거고. 근데 다른 한편에서 보면 이 어떻게 보면 인간 능력의 확장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AI의 그 핵심적인 그 소프트웨어나 데이터는 사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면에서 보면 비물질적이라는 거지. 제가 보기엔 비물질적이에요. 근데 엄청난 또 퍼포먼스와 생산성을 갖고 있는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물질과 영성의 어떤 중간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인간을 그 대체하게 되기 때문에 특히 인간의 정신을 대체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인간은 과연 어디에 존재 가치가 있는 것이냐. 인간의 학술명이 호모 사피엔스 생각하는 인간인데 그 생각을
다른 놈이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밝혀진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의 본질은 과연 어디에 있느냐라는 새로운 아주 질문을 인류에게 던진다는 거고, 그런 면에서 보면 뭐 그 답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은 영성이라고 생각할 텐데, 그거에 대한 그 전사회적인 관심들을 더욱 촉진시키게 만드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드린 말씀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오늘 제가 드린 말씀 가중 중에 뭐 궁금하신 거나 또뭐